안녕하세요. 수학사를 수강하고 있는 곽동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탈레스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어,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기보다는 그 자료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녹화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그 온라인 수업을 요즘 저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음, 준비된 영상을 제시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자료조사 같은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드는 논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때 만들어진 걸 보여주기보다는 만드는 과정을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학생들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발표하는데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화면에 보면 메모장이라든지 한글을 열어놓고 어, 그 내용들을 지금 타이핑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즐겨보던 그 국제정치 유튜버가 진행하는 방법을 차용해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할 때 판서를 못하니까 판서 대신에 그때그때 타이핑을 해서 오늘은 이제 제가 지금 발표할 때는 그때그때 타이핑 하지는 않겠지만 그때그때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수업을 진행을 하면 판서를 하는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메모장이라든지 한글 같은 보통은 메모장을 활용하고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루트 2처럼 여기 루트 2처럼 그 메모장에서 표현이 안 되는 수식 같은 것들 보여줘야 할 때 이때 한글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탈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탈레스 제가 이제 참조한 그 내용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위키피디아 먼저 봤고요. 위키피디아 먼저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PDF 파일로 열려 있는 지금 이 파일은 뭐냐면 수학의 역사 입문 수학의 역사 입문 칠판 책이고요.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에서 아니 광운대학교가 아니고 그 K무크라는 학점은행 아주대학교 지금 학점은행을 하고 있는 수학과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개 강의가 있는 사이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K무크에서 허민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수학사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진행했던 수학사 강의를 활용을 했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수학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학사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특히 하나의 학과를 이수하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이 있는 건 아니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몇 개의 강의가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어, 이번 수학사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문명과 수의 수학 동영상 등을 참조해서 이번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자료조사 진행할 때 탈레스에 대한 자료조사를 진행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방법인데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어, 탈레스에 대한 모습입니다. 요 지금 앞에 이렇게 요와 같은 사진의 탈레스 사진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철학의 아버지라는 명칭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책에서 보면은 이제 좀 이따가 책에서 보도록 할 텐데, 책에서는 논증기하학의 시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일화, 그러니까 탈레스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 정도만 소개하고 있고요. 탈레스가 수학적으로 어떤 업적들을 해놨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많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레스의 그 생존 시기와 그 다음에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화들 정도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레스에 대한 많은 수학적인 업적들을 어디서 참조했냐면 방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수학의 역사 입문 책에서 여기서 탈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책에서도 앞부분에서는 위키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탈레스에 대한 뒷부분 쪽에 보면, 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어, 탈레스가 그 기하학에서 사용하는 명제들, 논증기하학의 시초라는 이름을 가진 명칭을 받은 이유가 요와 같은 그 기하학에서 사용하는 명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논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논증기하학의 시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레스가 사용했던 명제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반원에 내접하는 각은 직각이다. 원은 그것의 지름으로 이등분된다.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은 서로 같다. 교차하는 두 직선에 의해 이루어지는 두 막곡지각은 서로 같다. 닮은 두 삼각형에서 변들의 길이는 서로 비례한다. 두 삼각형에 한해서 한 변과 두 끝각이 같으면 합동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명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명제들은 탈레스가 이제 직접 명제들을 정리했다라기보다는 이집트에서 이미 정리되어 있는 그와 같은 명제들을 집대성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탈레스가 이와 같은 명제들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피라미드의 높이가 여기가 H이고요. 여기 이쪽에는 피라미드 그림자가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림자를 만드는 태양빛의 경로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럼 그림자가 요 밑에 바닥에 이렇게 생길 것이고, 그 그림자의 끝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놨습니다. 막대기를 세워놔서, 요때 이 막대기가 만드는 그림자와 그 그림자를 만드는 태양빛의 경로, 그리고 그 막대기가 만드는 삼각형이 그
그림자와 그 다음에 피라미드, 그 다음에 피라미드를 지나는 태양광선의 직선 경로, 요 경로가 되겠죠. 요 경로의 삼각형과 닮음이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 닮은 꼴을 이용을 해서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하는 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탈레스가 책에서 이 책에서 탈레스가 직접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탈레스가 그 배 해안가에서 배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닮은꼴을 이용을 해서 배까지의 거리를 구했는데 두 가지 과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과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가설일 뿐 그 실질적으로 그 당시 시대에 이거를 직접 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탈레스의 업적, 수학적인 업적을 봤는데 음, 지금 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금과 같이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탈레스가 많은 걸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을 수 있는데 왜 탈레스를 그렇게 에, 수학의 시초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지는 그 사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오히려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레스가 이룬 수학적인 업적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어, 역사적인 배경, 탈레스를 왜 수학의 시초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먼저 그리스 수학과 이집트 수학을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 이전의 수학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스 수학의 특징들이 탄생한 배경들을 살펴봐서, 어, 탈레스는 이제 그리스 수학을 탄생시켰다기보다는 시초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리스 수학이 탄생한 배경을 보면 탈레스가 수학의 시초라고 불리는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 수학이 특징이 탄생한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그리스 수학을 먼저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어,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수학은 그리스 수학의 특징이부터 먼저 잠깐 얘기를 하면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수학을 축적을 해서 그걸 더 심오하고 추상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수학은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활용, 그리고 그리스 수학은 음, 더 심오하고 추상적이다. 그거에 대한 예시로 책에서는 루트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바빌로니아 수학은 루트 2 현재에서 계산해낸 루트 2의 값과 거의 비슷한 그와 같은 루트 2 값을 실제로 구해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구했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리스에서는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것을 증명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려면 무리수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수학이 더 심오하고 추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책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 정도로만
그리스 수학과 이집트 수학을 비교를 하고요. 그러면 그리스 이전의 수학 탄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거는 이제 허민 교수의 강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이 바로 그 수의 개념, 여기 옛날 호메로스 시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호메로스는 트로이 전쟁을 다룬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작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에 보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리시스라고도 말하는 이 사람은 그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의 배 안에 군사를 숨기는 전략 등을 쓴 아주 지략이 뛰어난 것 같은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바로 트로이 전쟁 당시에 키클롭스란 땅을 지나가게 된 것 같은데,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던 폴리페모스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 폴리페모스는 바로 그 키클롭스의 그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눈이 하나만 있던 거인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맞붙게 됐고, 이 오디세우스가 그 폴리페모스의 하나밖에 없는 눈을 찔러서 완전히 장님을 만들게 됐던 모양입니다. 이제 장님이 된 폴리페무스는 아침마다 자신의 동굴 입구에 앉아서 양을 한 마리씩 동굴에서 내보낼 때마다, 아마 이 사람은 양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을 한 마리씩 내보낼 때마다 조약돌을 한 개씩 집어들었다. 그러니까 나가는 그 양의 마리수를 조약돌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던 것 같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 양이 돌아오면 양을 한 마리씩 동굴에 들여놓을 때마다 조약돌을 한 개씩 내려놓았다. 그는 이렇게 아침에 들었던 조약돌을 모두 내려놓는 방법으로 저녁에 양들이 모두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 폴리페모스는 아마도 그 수를 세는 방법을 몰랐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는 세는 방법을 알았다면 조약돌을 아침에 들고 있다가 저녁에 내려놓는 수건을 하지는 않았겠죠. 바로 이 폴리페모스의 이야기는 셈, 우리가 세기의 기본으로서의 1대1 개념을 언급한 최초의 문헌상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1대1 대응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아본 그와 같은. 자, 여기까지 보면 예전에는 수체계가 아예 없어서 조약돌을 활용을 해서 자, 방금 전에 봤던 강의에서처럼 예전에는 그 수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조약돌을 활용을 해서 양의 마리수를 세었다라는 일화를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수체계도 없었을 때 이렇게 조약돌을 활용했다라는 이야기는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수의 기원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릇, 토기가 잠깐 나왔었죠. 토기에다가 돌을 집어넣어서 자신들의 재산을 기록을 했다. 뭐 그게 지금 현재의 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돌의 개수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기록하는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수학이 발달하게 된 배경은 어디서부터 찾을 수가 있냐 하면,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그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노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화폐는 아직 없었고 금료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금료를 받을 노동자는
10명입니다. 빵은 9개입니다. 하나씩 주자니 빵이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될까요? 그럴 순 없습니다. 자, 지금 급료를 급료를 나눠주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10명의 노동자에게 그 빵 9개를 나눠주면서 불공평하게 나눠주면, 아무래도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불만이 생기고, 그와 같은 불만이 축적이 되면 권력에 대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수체계가 이제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수학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영상에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노동자들에게 급료를 지불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확보를 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수학을 발달시켰고, 그리고 동영상에서 보면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수학 그 왕족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내용의 수학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리스 수학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특징이라기보다는 수학의 특징이 탄생한 배경을 살펴볼 건데요. 책에서는 탈레스 바로 앞에 그리스 수학의 탄생 배경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린드 파피루스에 대한 그 수학적인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내려와 보면 그 바빌로니아 그것도 파피루스고요. 바빌로니아에서는 이렇게 쐐기 문자의 활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파피루스, 쐐기 문자 전부 다 이제 중국의 종이보다는 대중적이지 못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문자와 기록 체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라고 하면 이쪽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북아프리카 이쪽 중동에 있는 이 지역이 이집트이고요. 바빌로니아라고 하면 중동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 집권화가 쉬웠고, 그와 같은 중앙 집권화 이후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학을 발달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아테네, 스파르타 이와 같은 도시 국가들의 연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스의 알파벳, 페니키아 문자를 활용을 해서 그리스의 알파벳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와 같은 알파벳은 그 지금 현재 영어권이나 그 유럽에서 쓰는 알파벳들 정도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쉬웠던 문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쪽 책에서는 지금 이쪽 부분
페니키아 알파벳을 차용을 해와서 그리스 사람들이 차용을 해와서 그리스에 맞는 알파벳으로 변형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상인들이 그와 같은 알파벳을 사용을 할 때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쪽 상인들은 그 그리스 상인들의 알파벳을 천시했다. 이런 내용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려고 할 때 양반들이 그 쉬운 문자가 만들어지면 어, 그러니까 평민들도 어, 문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문서화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평민들도 문서화가 가능해지면 그만큼 평민들의 권리라든지 재산들을 더 지키기가 쉬워지고 그러면 이제 양반들의 권력 기반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반대를 했었죠.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학을 발전시켰지만 문자와 비슷하게 본인들보다 더 잘하는 중앙 집권 권력자들보다 수학을 더 잘하게 되는 누군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권력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수학을 발전시킨 다음에 그 이상의 수학의 발전은 오히려 막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가들이다 보니까 그와 같은 중앙 집권적인 제약이 없었고 그런 중앙 집권적인 제약은 없지만 소규모의 권력들이 형성이 됐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의 권력을 위해서 수학을 발달시키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다 더 자기 권력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학을 발달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와 그리스 수학을 비교를 했고 그리스 이전의 수학 탄생 배경 그리고 그리스 수학 특징의 탄생 배경을 살펴봄으로 해서 탈레스가 왜 수학의 시초가 되었는지 그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